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다음 달 중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직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정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었지만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에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추가로 들어온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기일에서는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등 이제까지 다루지 못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25일 탄핵 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전례를 보면 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한데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종료 직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의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하라는 이유가 궁금해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듭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가지고 나온 건 계엄 다음 날 복귀에 적은 세 번째 메모였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체포조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명단은 모두 3번 적었는데 첫 번째는 계엄 당일 여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10명에서 12명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지시해 다시 적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다음 날 보좌관에게 복귀하도록 한 것으로 이후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덧붙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좌관에게 메모를 적게 한 이유 등을 캐물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보좌관이 체포조 명단의 존재를 아는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설함을 시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YTN 염혜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인사 체포 관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엄 당일 자신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 차원의 통화였다고 강조하며 다만 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홍 전 차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만하죠. 홍 전 차장은 다만 앞선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여전 사령관의 위치 추적 요청은 검거, 체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인사 체포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통화에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칭찬인지 질책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조 청장이 당시 통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과 14분 35초간 통화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표현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며 대통령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치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때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조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아 질책받은 건 아니라면서 계엄 당시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셔트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증거만 230건, 약 7만 페이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료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2차 준비기일로 잡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13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230건, 무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자료가 너무 많아 기록을 들여다보는 데만 3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기록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판단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다시 한번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따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를 해본 뒤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집중 심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법원 근처에 50개 부대 3천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도 내부 보안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구속 기한이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접 준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루어졌다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할애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논리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석방될 땐 공범이나 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신문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열흘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번째 청문회를 엽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6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오늘은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뒤 10여일 만에 열렸습니다.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현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문은 끝내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럼 가장 진전된 의견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만족스럽죠. 대표님 혹시 오늘 합의된 거 있을까요? 네, 대변인들이 발표할 거예요. 주요 의제들 가운데 추경 편성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 협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과 연금 개혁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같이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제의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를 하자라고 그러고. 반도체 특별법 역시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거듭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현행 제도를 어떻게 잘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나 끝내 어쨌든 합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나 국회 통상특위 구성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와 에이펙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격인 첫 회담에서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향후 실무 협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열흘 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써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경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데다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대면 조사가 피의자 건강 상태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 교사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대상과 인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와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계획 범행의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학교에서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점과 마지막으로 나가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보면 계획 범죄로 보인다고 추정합니다. 검색을 한 걸로 이미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표적을 선정하는 것 역시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늘양을 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맨 마지막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표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또 A 교사에 대한 처벌과 비슷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초반에 기초조사를 해놔야 될 것이고요. 범죄의 예방, 재범 억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대면 조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최근 한파에 얼어붙은 강 위를 차량이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고 사전에 협조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위를 질주하는 차량, 눈보라를 휘날리며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한 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 하지만 영상을 찍은 곳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빙판이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관련 플래카드도 걸렸습니다. 이 차량이 빙판 위를 질주한 곳입니다. 아직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도 해도 되나? 누구나 막 가서 하게 되면 막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막 경찰들 가고 소방관들 가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또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 해당 게시물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필요한 협조와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사고 위험 지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줄 리가 없죠. 들어가는 것도 나오라 할 판이에요. 119 역시 마찬가지. 사고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나와 마치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데까지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쫓아나가면 진짜 국민들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어붙은 강위를 차량으로 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해빙기가 시작돼 사고 위험이 크다며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 측은 깎이지도 않은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신문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 초반부터 사실상 야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검찰 특활비가 줄어 범죄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거나 예비비가 줄어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안 등 야당이 중심이 돼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두고 일방적인 폭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또 우리 레프레젠터티브 디모크라시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이런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한 총리는 계엄이 부적절했다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이유와 맥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원전 예산 삭감 등 사실관계 파악조차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깎이지 않은 예산을 야당이 깎은 것처럼 주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 시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계엄은 없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 내내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대부분 질문에는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투병으로 출석을 거부해온 탄핵 심판에 결국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단시간 진행된 신문에서 조 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재판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이어갔지만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선망 증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때와 달리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는 짧은 격려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조 청장의 증언 거부가 향후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달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시위대 가운데 63명이 우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봤더니 경찰을 모욕하면서 폭행하거나 편의점에서 기름을 구입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당시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서부지방법원 일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법원에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물건을 때려 부수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고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점거해. 공수처 차량은 인파에 가로막힌 채 부서졌습니다. 펑크래! 검찰은 지난 10일 당시 폭력 사태 관련 피의자 가운데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YTN이 확보한 이들의 공소장에는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 50여 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은 중상을 입은 가운데 공소장에는 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존재라며 모욕하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1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병을 구입해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침입자에게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지만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실패했는데 당시 건물에는 당직을 서던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판사실 도어락을 부수고 CCTV 모니터를 잡아 뜯는 등의 기물 파손과 가방으로 기자의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또 다른 전세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 씨가 또 다른 사기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의 범행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전세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피해가 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점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2,7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공사 대금 등 1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절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는 그 유형이나 여러 가지 그 면들이 담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죄단체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의 차이가 크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 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16일 강원도 춘천의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당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4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서 취침 전 하루 한 번 복용 안내를 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가 누수 등 각종 하자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가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사전 점검일. 수돗물을 틀자 검은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싱크대 배수동에 숨어있던 박쥐가 물 세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전 점검 과정에서 누수와 균열 등 7만 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첫 아이 가졌을 때만큼이나 이제 좀 기다려왔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사전 점검 이제 왔을 때부터는 뭐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어야 할 입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누수를 아니면 하자를 잡아달라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시공사에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 정말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SM그룹 산하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76위에 자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시아키엠팽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경영진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저가 밀어내기를 이어온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베껴 쓴 논문과 공식 인정받지 않은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들이 적발돼 국세청이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T&G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생산된 전자담배 기기인 릴솔리드 3.0에 대해 자발적인 무상 교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포함된 송파구의 상승률이 0.3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매년 화폐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500톤의 부산물을 재활용해 굿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첫 상품으로 돈 볼펜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챗GPT와 딥시크 등 국가 간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일찍이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점한 광주광역시는 데이터 센터와 인재 양성 등으로 명실상부한 AI의 메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조성하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갖춘 데이터 센터 등 5년 동안 AI 1단계 사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AI 2단계 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AX 실증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AI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 국회에서 국내 AI 주권 확보와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우리가 그 정체된 경제 성장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수도권 전력난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광주가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GPU 사업이나 유의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들에게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주와 인접한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곳,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광주에 새로운 AI GPU 칩을 빨리 장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사업은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갖춘 광주광역시가 AI 영재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선수와 동호인 등 4만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규모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우승 상금을 내걸고 세계적 대회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육상연맹의 골드라벨 인증을 받은 대구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 7대 마라톤을 목표로 우승 상금을 높이고 코스도 새로 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인 4만 2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마라토너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일단은 작년보다 두 배라는 숫자가 굉장히 수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코스에서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매년 4월 초 열렸던 대회 시기도 기후변화에 맞춰 올해부터 2월로 앞당겼습니다. 마라톤의 최적이라는 5도에서 10도 사이 기온으로 좋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가자들의 신청이 급증하여 4만 명 참가 신청이 작년 12월 초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우승 상금도 보스턴 마라톤보다 $10,000 많은 16만 달러, 우리 돈 2억 3천여만 원으로 책정해 세계 최고 수준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최정상급 선수로 2시간 3분에서 2시간 8분대, 2시간 5분대 선수 8명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뛰게 되면은 우리 대회가 국내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이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회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스와 풀코스 참가자에게는 기록 인증용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발급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주역들이 이제는 감독이 돼 내일 개막하는 K리그2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리그2 미디어데이에 나란히 자리를 잡은 인천 윤정환, 경남 이을용, 화성 차두리 감독. 선수 시절 월드컵에서 최고의 영광을 함께한 뒤 이제는 상대팀 감독으로 서로를 겨누게 됐습니다. 2부에서 다시 또 윤정환 감독님하고 차두리 감독이 만났지만 사실 좀 반갑긴 반가워요. 이렇게 지도자로 만났다라는 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라이벌 팀들이다 보니까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국민들을, 축구 팬들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다시 만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된 팀을 다시 1부로 승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고 이을용 감독 역시 지난 시즌 하위권에 처진 팀을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맞붙게 된 두 팀 감독은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시합 끝나고는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지고 싶은 마음은 좀 없는 것 같고 저희 홈이니까 그리고 개막전이기 때문에 한 2골 정도로만 괜찮겠어? 2대0요?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한번 고춧가루 한번 뿌려드리러 하겠습니다. 신생팀인 화성 감독을 맡게 된 차두리 감독은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고 데뷔 출사표를 던지면서 2002년 월드컵 세대의 책임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2002년 세대 선수 이제는 감독들이 또다시 한번 본인의 팀으로 좀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K리그2는 내일 인천과 경남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YTN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YTN 서울타워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쇼폼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YTN 서울타워 서울의 매력 그리고 50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 안팎으로 날이 몹시 춥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낮에도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 보온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대기는 매우 메말랐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건조경보인 동해안 지방은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말에 사는 계획하셨다면 불이 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모레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3도고요. 대구는 영하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5도, 광주 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내륙은 맑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